큰 시인을 빚어낸 곳, 괴테의 프랑크푸르트. 여름에 몇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었고 또 집중해서 쓸 원고도 있어 방학 중에 잠시 뮌헨에 머물다 왔다. 문과대 도서관 책꽂이의 G자, 즉 주로 괴테 뒤 내 창가 자리에 다시 앉는 것만으로도 열려오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 온갖 의무에 매여 살다 보니 점점 찾기 어려워지는 나 자신만의 소중한 시간이 그곳에서 쌓이기 때문이다. 그런 시간이 유난히 귀하던 참이었고 좋은 청중들 앞에서 파우스트에 대한 강연까지 할 기회가 있어 무척 감사했던 체류였다. 돌아오는 날에는 좀 일찍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공항에서 짐을 붙여놓고 시내로 향했다. 받은 게 많으니 인사라도 하고 갈 사람이 있어서 또 프랑크푸르트에서 지나쳐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서이다. 많은 관광객이 스쳐가는 괴테하우스는 나에게 각별한 곳이다. 여러 해 전 괴테의 자서전 시와 진실의 번역이 끝났던 무렵 찾아와 이 집의 구석구석을 남다른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괴테 탄생 250주년이던 1999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괴테 번역에 대한 단상 토론차 들렀던 곳이기도 하고 그 인연으로 2005년에는 원장과 함께 도서전 주빈국인 한국의 문학 행사를 마련했던 곳이기도 하다. 2012년 서동시집과 서동시집 연구가 나온 기념으로 서울에서 서동시집 전시회가 열렸을 때는 그 원장이 테이프를 끊어주기도 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담쟁이 무성한 높은 담벼락 아래의 작은 샘물가에 앉아 숨을 돌린다. 좋아하는 자리다. 자그마한 세면대 모양의 그러나 고풍스러운 샘물 뒷벽에 서동시집의 식구 하나가 적혀 있다. 시인의 맑은 손이 기르면 물이 둥글게 뭉쳐지리. 서동시집에 수록된 시 노래와 형상의 한 구절이다. 그리스인들이야 그 진흙을 눌러 모습을 빚으라지. 자신의 두 손이 빚은 형상에게서 그 황홀함을 높이라지. 하지만 우리는 즐거이 유프라테스에 손을 넣어 그 강물 속에서 저어본다네. 물결 따라 물결 거슬러. 그렇게 나 영혼의 불길을 끄면 노래 울려 퍼지리. 시인의 맑은 손이 기르면 물이 둥글게 뭉쳐지리. 물 흐르는 대로 내맡겨본 것, 그러나 뜨거운 고통 이후에 오는 것. 울려 퍼지는 노래는 그렇게 온다고 한다. 시인의 맑은 두 손 안에서 저절로 뭉쳐진 물덩이, 물의 구는 압축된 시인의 꿈 같다. 물의 구라는 소재는 인도에서 왔지만 괴테를 통하여 시적 은유로 승화되었다. 같은 소재를 괴테는 노년기 발라드 파리아 연작에서도 찬연히 빚어놓았다. 이 빛나는 은유는 이곳이 시인의 집의 입구임을 아름답게 상기시킨다. 조금 숨을 돌리며 문 안으로 들어선다.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입구를 지나는 터라 입장권을 사려는데 매표원이 당신은 우리 손님이니 표를 사지 말라고 한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관람객이 드나드는 창고 앞에 앉은 사람이 1년 전 하루 저녁 행사를 한 나를 기억하니 놀랍다. 잘 운영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내는 관리자의 인품이 돋보인다. 젊고 유능한 괴테 연구가 아내 보넴캄프 교수는 괴테하우스 괴테박물관이 소속된 큰 재단을 야무지게 운영해내고 있다. 마침 잠시 출타 중이어서 기다리는 동안 생가를 둘러보기로 한다. 박물관 입구 전면에는 만화 스타일의 재미있는 그림들이 붙어있다. 괴테가 축구를 하는 연작 그림이다. 축구의 해에 맞춘
월드컵 개막식이 열린 고장에서 있을 법한 참신한 발상이다. 그 전해에는 같은 공간에서 어린이를 위한 괴테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아이들과 고전을 친숙하게 하려는 관리자들의 열린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월드컵 기간을 전후해서 연일 600여 명의 한국인이 괴테하우스를 관람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특히 축구팬이 동시에 괴테하우스도 관람하는 예는 흔치 않아 다들 놀랐다고 한다. 한국은 여기 이 문화의 집에서 상당히 부각되어 있다. 괴테하우스를 안내하는 5개의 언어 중 하나가 한국어이며 이곳의 가이드 기기도 한국 기업에서 만들었다. 프랑크푸르트 괴테 생가는 괴테가 태어나서부터 1년여의 라이프치히 대학 생활과 2, 3년의 슈트라스부르크 대학 시절을 제외하고 26세에 바이마르로 떠나기까지의 괴테의 삶이 담겨 있는 곳이다. 시와 진실은 26세까지의 삶을 그린 자서전이자 예술가의 생애의 기초를 담은 작품으로 괴테 자신과 시대에 대한 정밀한 묘사가 바탕을 이루었고 이 집의 구석구석은 그 묘사의 중심 대상이다. 결국 시인은 자서전을 통하여 자신의 생애와 시대를 조명했을 뿐더러 집 한 채도 불멸로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 말에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다가 전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1949년 거의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전쟁 말기의 혼란한 와중에서도 폭격이 예상되자 중요한 집기와 자료들을 대피시키고 집 구석구석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기록하여 유사시 재복원이 가능하게 대비했다고 한다. 따라서 놀랍게도 지금 생가 안의 물건들은 거의 다 진품들이다. 생가 복원은 전후의 어려운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막대한 투자를 요했기에 독일 내에서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폐허 속에서도 문화 혹은 민족적 자부심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한 태도는 돌아보아도 대단하다. 시와 진실은 그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맞물린 시대를 보여주겠다는 선명한 의도로 절반은 역사적으로 절반은 허구적으로 쓰인 독특한 자서전이다. 제목 시와 진실은 과감하게 문학과 사회 혹은 픽션과 사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허구의 편지로 시작되는 서문에서부터 픽션의 역할이 두드러져 보이며 픽션은 사실 이상으로 진실을 밝혀주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자신이 또 시대가 자신을 만들어 갔는가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시대와 맞물린 한 생애의 특히 예술가의 삶의 기초를 보여준다. 사라져간 한 시대 역시 선명하게 기록된다. 이 모두가 거대 담론이 아닌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사이사이 섞여 들어가는 노시인의 해안이 빛난다. 작은 물건들을 바라보며 노시인의 손에 이끌려 이야기를 듣듯이 한 생애의 추억과 사연을 떠올려 본다. 3층 홀 왼편에는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시계가 있다. 달과 별의 움직임까지 덧붙여진 천문학 시계이다. 한 시인의 생애의 시작은 1749년 8월 28일 정오 12시가 7때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지금으로서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천문학적 기록이 이어진다. 해와 달이 일직선상에 있는 유성시에는 달이 큰 영향을 끼치기에 유성시가 지나기까지 태어날 수 없었노라고. 그리고 거의 사사나로 태어났다가 겨우 생명을 건진 탄생과 그것을 계기로 시장이던 외조부가 조산원 교육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점심때 태어났지만 정확하게 12시가 칠 때 태어나지는 않았다. 사산에 가까운 어려운 출산이 달의 영향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일 수도 있겠지만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것은 사실이다.
외조부의 뜻에 따라 조선원 교육이 강화된 사회적 영향도 사실이다.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이 탄생에 대한 픽션은 결국 한 개인의 삶이 있게 되는 순간의 막중한 무게에 대하여, 어렵게 태어나는 하나하나의 존재에 대하여, 그 위에 작용하는 운명 같은 것에 대하여 성찰하게 한다. 개인의 삶이 갖는 사회적 의미도 생각하게 된다. 한편 우주적인 시야를 가지려 했던 과학적 사고가 태동하는 시대도 읽을 수 있다. 이 시와 진실의 시작 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여전히 자서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2층 홀 전면을 채우고 있는 장중한 장롱 둘도 한 시대의 풍속을 보여주는 구경거리다. 프랑크푸르트 장롱이라 불리는 장인 작품이다. 중세의 장인 도제 체제에서 도제는 이런 장롱을 하나 완성하면 도제가 드디어 장인이 되기 때문에 장인 작품이라고 부른다. 마이스터슈티크, 마스터피스죠. 상당한 고가여서 아무나 들여놓을 수 없는 명품이면서 권세가에는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훌륭한 외관과는 달리 안에는 칸막이 하나 없는데 이불 호청, 침대 시트 등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용도이기 때문이다. 괴테가에는 이불 호청 등이 144세트가 있었으며 1년에 2차례 이를 빨래하였다. 천이 제법 있다. 굿 베투후트라는 표현은 부자라는 뜻이었다. 천이 많으면 자주 빨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년에 빨래를 얼마나 조금 하느냐가 부자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2층 어머니 방 안에 놓여있는 램프는 조명의 도구이자 신분의 상징이다. 커다란 사각 유리 램프 안에 촛대 꽂는 곳이 둘 있다. 가로등이 없던 시대인 만큼 밤에 외출할 때 들고 다니던 등이다. 귀족은 초를 3개 꽂을 수 있고 평민 상류층은 2개, 나머지 사람들은 1개를 꽂아야 했다. 밤에 길에서 마주칠 때 촛불 수를 보고 촛불 수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비켜서야 했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신분 상징이라는 것들은 한 걸음 떨어져 보면 참 우습다. 길을 쓰고 분수 넘게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사는 우리의 천민자본주의 시대가 보다 인간적인 시대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시와 진실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거리를 향해 새장처럼 돌출되어 있는 창살 있는 게렘스라는 테라스 공간에서 일어난 일화이다. 이 공간은 여름철이면 집안 여자들이 나가 앉아 나물도 다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는 집과 거리가 만나는 곳이다. 심심해하던 어린 괴테는 이곳에서 장난감 사기 그릇을 던져 깨뜨리며 재밌게 노는데 이웃 형들마저 부추기는 바람에 신이 나서 부엌의 도자기 접시들까지 죄다 하나씩 꺼내서 거리에 내던졌다 한다. 이 흥미로운 그릇 깨기 사건은 시인의 기억에 남은 첫 일화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데 특히 프로이드는 이를 어린 동생을 본 어린 괴테의 심리로 분석하여 자신의 이론을 펴는 도구로 삼기도 했다. 프로이트는 전체적으로 괴테를 참 잘 읽은 독자이지만 이 유명한 분석에서만은 오직 의사의 시선만 보여 작품 전체와의 연관을 도외시하는 한계를 보인다. 괴테 자신은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어른이 되도록 내내 그 일을 재미있게 추억하던 일을 통해 이야기가 이야기되는,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때 깨진 접시들은 잠시 길바닥에 깔렸다가 영원히 작품 속으로 들어갔고 지금 부엌에는 당대의 그릇 몇 점이 가지런히 꽂혀 있다.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2가지 접시가 겹쳐 보인다. 이야기의 힘을, 문학의 힘을 증언하는 깨어진 접시가 함께 보인다. 접시꽂이 옆 벽에는 당시로서는 매우 첨단 시설이던 옥내 펌프가 붙어 있다.
괴테의 할머니가 이 집을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괴테의 놀이터이기도 했던 1층 식당 옆 할머니 방에는 지금 커다란 괴테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괴테가 바이마르로 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아나 아말리아 모후가 아들을 그리워할 어머니를 위하여 그려보내게 한 초상화다. 괴테가 어머니인 듯한 여성의 실루엣 그림을 손에 들고 바라보는 모습이다. 거리를 향한 들창문이라는 접점에서 이야기는 밖으로 이어진다. 소년을 둘러싼 세계의 반경이 넓혀지는 것과 정비례하여 소년이 자라나며 이야기는 근처의 시청 광장으로, 시장으로, 성벽으로, 마인 강변으로, 그 위에 다리로, 또 그 너머 작세나오젠으로 넓혀진다. 신성 로마 제국 직속 도시로서 역대 황제 대관식이 열리던 날의 성당과 시청 레머는 로마인이라는 뜻인데요. 또 그 앞 광장이 상세하게 묘사된다. 대관식 날 시청 앞 광장에서 치러지던 잔치, 지금도 있는 분수의 두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던 붉은 포도주와 흰 포도주, 통째로 며칠간 구워져 나눠지던 소, 잔치의 소용돌이, 쇄도한 인파로 무너진 가설 건물, 또 시장의 외손자인 덕분에 몰래 들어가 지켜보았던 황제홀의 만찬 등 온갖 행사들이 묘사되어 있다. 즐거운 이야기들이 마침내 끝나서 사라져간 천년왕국의 역사이기도 함을 독자는 뒤늦게 깨닫는다. 그렇게 넓혀져간 한 세계를 생각하며 다시 천천히 계단을 오른다. 난간의 당초무늬 무쇠장식 가운데 눈에 뜨일 듯 말 듯 괴테의 부모 이름의 이니셜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집을 지으면 소슬대문을 덩그렇게 세우고 싶어 했듯 여기서는 계단에 많은 공을 들였다. 괴테의 아버지가 원래 나란히 붙은 두 채이던 집을 한데 연결하여 개축 형식이지만 실은 신축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집의 신축 과정이 시화진실에는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괴테의 아버지는 견실하고 의지력 있는 인물로 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나 관직에 나가지는 않고 뜻대로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사위가 된 후로는 일체의 공직을 가질 수 없었다. 아무튼 관직에는 나가지 않고 평생 사인으로 지내며 물려받은 재산을 꼼꼼히 관리하고 자녀 교육에 전념한 사람이다. 괴테를 키우기 위해 있었던 인물 같기도 하다. 어머니는 당시에 자주 그랬듯 아버지와 연령 차이가 많이 났는데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그 집에는 아버지와 어린이 셋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 만큼 엄한 아버지에 맞서 아이들의 편을 들어주는 인물이었다. 괴테는 후일 자신이 아버지로부터는 외모와 인생을 견실하게 꾸려가는 능력을, 어머니로부터는 낙천적인 성격과 이야기를 지어내는 재주를 물려받았노라고 쓴 바 있다. 대학에 갈 때까지 괴테는 누이 동생 코르넬리아와 함께 집수리를 하는 기간에만 잠깐 공립학교에 다녔을 뿐 주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또한 이런저런 집안일에도 그의 몫이 있었다. 그러나 괴테는 아버지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작품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빚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와 진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다. 세상을 또 배움과 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꼬마, 소년, 청년, 괴테의 모습이 이 집 구석구석에 서려 있다. 이런저런 언어를 배워야 했던 시절 어린 괴테는 문법에 머리를 싸매는 대신 소설을 쓴다. 5 형제의 집안으로 맏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 둘째는 이탈리아에 가서 음악을 하고 셋째는 프랑스에 머무는 등 각기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에 대하여 집으로 편지를 써보낸다는 이야기이다.
아직 집에 남아있는 막내는 약이 올라 유대도고는 독일어 아주 비슷한데요. 유대도고로 그것도 읽기 어렵게 일부러 악필로 글을 써서 부모를 애매긴다는 스토리이다. 이런 창조적 종합 능력은 어려서든 나이 들어서든 괴테의 가장 큰 장기였던 것 같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교회에 가야 했던 시절에는 자신도 나름의 예배를 드린다고 악보대 위에 광석 표본들을 쌓아 향초를 올리고 거기에 떠오르는 첫 태양빛을 돋보기로 받아 점화시켜 보기도 한다. 그러다 그만 귀중한 악보대를 태워 흉물로 만들지만 계단을 올라 오른편 작은 음악실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그러나 유연하게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어려서부터 두드러진다. 소년 괴테는 히브리어를 배울 때 훤히 아는 뿐더러 참 좋아했던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고 구약의 복잡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정리한다. 그 경전을 얼마나 아름답고 선명하게 인간의 이야기로 다시 적었는지. 이 부분, 즉 시와진실 제4장은 노년기에 다시 쓴 재구성이기는 하지만 시와진실의 빛나는 부분 중 하나이고 개인적으로 내가 읽어본 성서에 대한 그 어떤 글보다 선명하게 구약을 전달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 복잡하던 구약의 인물들이 읽는 사람의 마음으로 성큼 다가온다. 토마스만의 방대한 사부작 장편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괴테가 짧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미진해하는 부분에 토마스만이 매달렸던 것이다. 복잡하고 방대한 세상사의 핵을 집어내어 자신의 말로 전달하는 능력, 또한 사람의 마음을 오가는 무수한 움직임의 핵심적 가닥을 보아내는 능력. 이 역시 내내 괴테의 장기였다. 2층 왼편 난간 방들은 적객 공간이다. 당대 유행이던 중국풍의 벽지가 발라져서 베이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응접실. 당시 프랑크푸르트 화가들의 그림을 모아놓은 회화실 등이 있다. 평소에는 잘 쓰지도 않고 아껴두었던 공간들이다. 3층이 부모님의 생활 공간, 4층에 괴테의 방이 있다. 그런데 이 귀한 2층을 통째로 프랑스군 장군에게 내주어야 하는 일이 있었다. 괴테가 7살 때 벌어진 7년 전쟁의 와중에 프랑스군이 프랑크푸르트에 주둔하게 된 것이다. 어른들이야 괴로웠겠지만 특히 괴테 아버지의 심기는 몹시 불편했지만 어린 괴테와 누이는 민정 담당인 프랑스 총독 덕에 집이 북적거리는 것이 즐겁고 프랑스군을 위한 프랑스 극단의 연극을 매일 저녁 보러 갈 수 있어서 여간 신나던 게 아니었다. 집을 드나드는 프랑스군 덕에 프랑스어는 저절로 배운 데다 연극 구경을 어찌나 열심히 다녔는지 급기야는 무대에 올려지리라는 꿈을 품고 프랑스어로 대본을 쓰기까지 한다. 조금 더 나이 먹은 극단의 소년에게 무참한 비판을 당했지만 분한 마음을 푸느라 어린 괴테는 라신, 몰리에르 등 온갖 프랑스 고전 극작품을 섭렵해버린다. 크고 작은 시련은 자긍심을 쌓아 극복해버리는 것 역시 괴테의 전형적인 면모이다. 회화실에는 아버지가 아끼던 프랑크푸르트 현존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있고 가장 작은 마지막 방에는 몇 점의 초상화와 꽃, 그림 2점이 정면에 있다. 다른 면에 걸린 초상화 중에는 당시 주둔했던 프랑스 장군 드토랑 백작의 온화한 얼굴도 보인다. 꽃 그림은 통상적인 정물화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 화병에 담긴 예쁜 꽃들 아래쪽에 도마뱀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작은 생쥐가 그려져 있기도 하다. 어린 괴테가 잡아왔던 것들이다. 드토랑 백작은 자신의 프랑스성으로 가져가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어린 괴테는 화가들의 심부름을 하며 친해져 작은 짐승들을 그려넣게 하고 자신이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드토랑 백작이라는 인물이다. 어린 괴테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지던 엄격한 아버지와는 달리 드토랑 백작은 지극히 긍정적인 아버지상이자 괴테의 첫 친구이기도 했다. 3층의 살림집 공간에는 괴테가 태어난 침실과 함께 아버지의 서재가 있다. 아버지는 2천여 권의 장서가 있었다. 어린 괴테에게는 저 책들 외에도 또 중요한 책들이 있었다. 장터에 나가면 아이들 용돈으로도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육전소설 같은 값싼 동화책이 그것이다. 이런 책들을 탐독하고 스스로 동화를 지어 친구들에게 들려주면서 소년의 꿈은 서서히 시인의 머리 위를 장식하는 월계관의 모습으로 응집된다. 책들이 꽂힌 측면 벽에 조그만 창 하나가 있다. 다른 창들은 모두 거리 쪽으로 나 있는데 이 창문만은 위치가 달라 눈길을 끈다. 벽을 낼 수 없는 방화벽 한 코너에 창을 뚫어 거리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만든 창이다. 방화벽 한 구석에 창 하나를 합법적으로 뚫기 위해 아버지는 여러 해를 두고 공을 들였다. 어린 괴테는 그 창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장점들을 매일 눈으로 보면서 노력과 그 열매를 생각한다. 맨 위층인 4층에 소년 그리고 청년 괴테의 방이 있다. 프랑스군의 점령 시절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던 방들이고 어린 괴테와 누이가 동파나를 내걸어 말리는 동안 지켜야 했던 곳이기도 하다. 괴테 옆방에는 조그만 나무 상자곽이 놓여 있다. 할머니가 어린 괴테에게 어느 크리스마스엔가 선물한 인형극 상자이다. 사과개짝보다 조금 큰데 전면에 약간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에서 조작하는 인형이 드나드는 조그만한 문도 있다.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조그만 나무 상자가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선사했던가를 괴테는 상세히 기록한다. 처음에는 놀라서 인형극을 구경하고 나중에는 인형의 옷을 직접 만들고 준비하여 이웃집 꼬마들을 불러다 놓고 공연을 하고 시끄러운 꼬마들은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기쁨의 기억들이 아마도 희곡 작가 괴테를 만든 한 요인일 것이다. 저 상자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대작 빌헤름 마이스터가 없었을 것이고 파우스트도 없었을 것이다. 저 어린 날의 기쁨이 없었더라면 파우스트도 들었던 독배를 내던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 상자를 이 집의 어느 물건보다도 오래 들여다본다. 그리하여 청년 괴테는 저 책상에서 글을 썼다. 예컨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유럽을 뒤흔들었던 이 작품을 쓴 기간은 불과 4주 미만이었다.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써내려갔던 것이다. 주인공 베르테르는 자살을 했어도 청년 괴테 자신의 불행한 열정은 그렇게 극복되었다. 당시에는 청년 베르테르의 옷차림을 온 유럽에 유행시키고 모방 자살이 속출하게 한 전설 같은 책이었다. 240여 년 전의 이 구식 사랑 이야기가 지금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히는 것이 신기하다. 바보같이 자살하는 웃기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독자들과 여전히 감동해서 읽는 독자들로 선명히 나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분수령은 경험이다. 구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사랑을 어떤 시기든 나름으로 경험한 사람은 몰입해서 읽는다. 그 이야기가 우스운 사람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복받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소력이 강한 서간체에 담은 비극적 사랑의 테마에다 놀라운 자연 묘사와 은연중 포함된 신분사회에 대한 비판이 함께 직조되어 있다. 서간체의 깊은 감정적 토로와 결말의 냉정한 객관적 사실 묘사가 극적으로 맞물려
전체 작품은 더욱 큰 호소력을 가진다. 그 방을 돌아 나오며 정원실이라고 불리는 측마루의 창가에 잠깐 선다. 아득한 먼 곳에의 그리움, 시인의 싹이 이곳에서 싹 텄을 것 같기 때문이다. 지금은 건물에 막혀버렸지만 괴테 시절에는 이웃집들의 정원을 지나 마인강까지 전망이 트였던 곳이다. 그리움에 잠겨 멀리 내다보는 소년 속에 자라나는 시인의 모습이 얼핏 보인다. 젊은 베르테의 슬픔 같은 작품이 쓰이기 훨씬 전 라입지히 대학으로 가기 위해 처음 이 집을 떠나던 무렵 16살 괴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인의 머리를 장식하는 월궤관의 꿈은 그러나 라입지히 대학 시절 당대의 시류에 무참하게 짓밟힌다. 그는 들고 간 모든 원고를 불태워버리고 각혈을 하는 사태에 이른다. 집으로 되돌아와 요양을 한 후 다시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으로 가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문학, 법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 세계를 접하고 다양한 성격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사랑을 하고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또 인근 베칠라에서 변호사 실무 경험을 하고 다시 사랑을 하고 포기하고 약혼을 하고 파혼을 하고 다시 이 집을 떠나기까지 그 모든 것이 그의 문학적 자양분이 되었다. 이제부터 그가 그려갈 것은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절실한 글, 그만의 문학이었다. 언제든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썼고 그럼으로써 또한 한 시대를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일생 가장 어려운 일, 자신을 깨뜨리는 일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다. 앞글의 인용을 다시 적어본다. 26살. 이 집을 영원히 떠나는 줄도 모르고 바이마르로 향하던 때의 심경이며 앞서 인용했던 시와 진실을 끝맺는 부분이다. 자, 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영들의 채찍을 받은 듯 시간의 태양말들은 우리들 운명의 가벼운 수레를 끌고 질주한다. 하여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용기 있게 마음 다잡고 채찍 굳게 쥐고 왼편 오른편에서 여기 돌 저기 낭떠러지에서 바퀴를 돌리는 일뿐. 어디로 가는지야 누군들 알랴. 어디서 왔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시와 진실 끝부분입니다. 이렇듯 혼신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자신의 운명에 몸을 내맡김으로써 열어갔던 세계, 바로 예술가이자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무엇보다 시인이었던 괴테의 생애이다. 프랑크푸르트 괴테하우스는 내게 언제든 이런 인물이 스스로를 치열하게 빚어간 작업장처럼 보인다.